존재숲에 있습니다.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도는 지금까지 1시간짜리 강의로 17개를 했는데요. 한 50분에서 1시간. 이미 성의 역사, 자기배려 8번째와 9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밀화해서 푸코의 성의 역사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스트와 들라 섹슈알리테. 푸코의 이 섹슈알리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 생물학적인 어떤 개념,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 이 섹슈얼리티는 상당히 역동적인 개념이고, 특히 미셸 푸코한테서 이 성의 개념은 권력과 담론, 뿌부와 디스쿠흐, 그 다음에 사부와 지식, 특히 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담론이 형성되는 장, 성과 관련해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그래서 권력이 자신의 효과로서 만들어내는 이 장을 디스포지티브라, 장치라 그러죠. 그죠? 이게 아주 독특한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의 역사는 푸코의 말년을 지배했던 그런 사유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61년도에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광기와 비이성, 광기의 역사에서도 이미 동성애에 대하여 하나의 장을 할애할 정도로 푸코의 일생을 지배했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책의 4권을 다 알고 있죠. 그죠? 라 볼롱테, 드 사부와 1권이 지식의 의지, 알의 의지. 이거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나타나는 빌레쭌 비센, 그 이외에도 지식의 의지를 많이 이야기해요. 학자와 관련해서 니체는. 그런데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의 주제가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 도덕이잖아. 그죠? 이거를 연구하다가 성의 역사의 어떤 전반적인 기획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어. 이 알의 의지, 니체적인 제목이죠. 그죠? 미셸 푸코는 끝까지 니체적이었어. 그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말년에 에이즈에 걸려서 삶을 마감할 때도 어떻게 보면 참 그 철학자의 삶으로서 자기 길을 끝까지 꼿꼿하게 갔던 그런 철학자죠.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10년을 있다가 갔지만, 어찌되었건 이 성의 역사는 푸코의 사유를 마무리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죠? 그래서 76년도에 이스트와 들라 섹슈얼리테, 성의 역사 1권이 알의 의지, 라 볼롱테, 드 사부와흐, 이게 나왔다고. 나왔는데 그 책에서 뒤에 작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겠죠. 그죠? 그래서 미셸 푸코는 1984년도에 2권의 성의 역사를 출간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제목이 쾌락의 활용이야. 리사조 데 플레지흐. 그리고 3권이 르수시 드스와 자기 배려. 그리고 이게 나오고 이제 푸코가 거의 자기 배려를 받고 거의 며칠 있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1984년 6월 25일에 세상을 떠나게 돼. 에이즈에 대한 정성은 83년 겨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병과 싸우다가 결국은 6월 25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푸코가 살아생전에 냈던 책이 성의 역사 3권까지예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죽은 이후에 자기의 원고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죠? 푸코가.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그 반대로, 학자들은 뭐 깡길렘이나 푸코의 그 스승이자 일평생 친구였고, 그죠? 정말 죽고 나서도 르몽드지에 정말 감동적인 푸코에 대한 어떤 그 글을 썼던 디메질, 이런 신화학자이자 인류학자죠. 그죠? 이런 사람들도 사권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변에 많은 지성인들이 그것은 푸코의 어떤 그 유언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마지막 육체의 고백, 레자베 들라 쉐흐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책은 2018년도에 출간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의 역사가 76년도에 처음 알매 의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육체의 고백이 2018년도에 출간돼. 그러니까 42년이 걸린 셈이야. 그런데 이 성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 이전부터 사유는 있었지만은, 특히 푸코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잖아. 직접 아키브에 가서 바싹 마른 그 고문서들을 뒤지면서 직접 역사를 파헤쳐서 연구하는 게 푸코의 독특한 어떤 방식이잖아. 철학자로는 이런 철학자는 없어요. 응? 대개 역사자들이 쓴 거를 그대로 인용하지. 푸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 특히 성의 역사는 이미 알매 의지 1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어떤 고백의 개념, 죄의 고백,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도덕과 윤리, 금욕주의적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와 16세기까지 나타나는 수도원의 규율들,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서 그 문서들을 파헤쳐서 연구하고 했죠, 푸코가. 그래, 알매 의제 1권에 이미 이 성의 역사의 담론을 형성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교의 고백의 개념, 고해성사.
이것이 17,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성담론이 교회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시행스 과학이 되었는지, 이 정신의학이죠, 그죠? 인구학, 사회학, 심리학, 윤리학, 생물학, 이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서 어떻게 하여 성의 담론이 고백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요. 이미 1권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 알매의 의지는 서론격이야. 그 이후에 육체의 고백이 이미 먼저 연구가 됐어.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금욕주의적 도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여 성의 담론이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 금기시되고 억압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사하다가 이 성의 역사는 특히 그 성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삶의 실존에서 삶의 에너지로서 이 성을 활용하는 쾌락이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면 자기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 수양, 테크놀로지 드스와, 포르마시옹 드스와라 그러죠, 그죠? 자기 수양과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를 형성하는 기술로서의 이 삶의 해석학,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여 성이 도덕의 주제가 되었는지를 연구하다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역사적 맥락을 형성하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고백의 문서를 다루는 육체의 고백, 이게 더 빨리 쓰여졌어. 제일 늦게 나온 4권이지만 2018년도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의 그리스로 올라가. 그래, 여러 번 수정됐어. 여러 번 수정됐어. 이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76년도에 알매 의지가 나오고 난 뒤에 84년도에 이 중간에 그 계획이 여러 번 수정되면서 이 그리스도교의 고백 문서, 금욕주의적 문서, 성을 금기시하는 이 문서, 이것 이전에 그 이전에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를 형성하는 이 기술, 삶의 해석학, 주체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성의 역사에서 주체의 쾌락을 빼면 뭐가 있어? 이건 결국 삶의 문제라고 봤던 거야. 응? 삶의 미학인 거야. 마지막에 어떤 푸코가 성을 다루었던 그 방식은. 그래서 쾌락의 활용에서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다루기 시작해. 거기에서 육체와 성의 관계, 여성과 성의 관계, 남성과 성의 관계, 그 다음에 진실의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해. 베리떼, 이게 정말 중요한. 왜 이 고백은, 성적 경험은, 왜 영혼의 깨끗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교는 그 진실을 고백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성의 역사는 주체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그래, 이거는 또한 꼴레주 드 펑스 그 강의 목록을 보면 그대로 75년도부터 84년까지의 그 강의 목록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오늘 엄청난 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이 인구와 영토에 대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이 생명정치, 그 다음이 주체의 해석하기, 그 다음이 자기와 타자의 지배에 대한, 통치에 대한 그런 강의로 84년까지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푸코가. 이것과 연계된 거예요. 응? 예를 들면 레르메네틱 드 쉬제, 주체의 해석학은 다른 게 아니라 성의 역사와 관련돼요. 응? 주체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이것은 주어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복종한다라는 뜻이 있어. 영어의 서브젝트를 생각하면 돼. 이 쉬제는 그래서 백성, 신민이란 뜻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주체의 이중적 의미는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권력의 장에 저항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권력의 장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것에 의한 힘의 효과로서 나타난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주체의 문제는 섹슈얼리티의 어떤 그 역동성 안에서의 그 변화하는 힘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념이 나옵니다. 포르마시옹 드스와 자기를 형성하는 테크놀로지 드스와 자기의 기술, 이거는 실존의 미학인 거예요. 존재의 미학인 거예요. 푸코한테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고백의 문서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서구 전통 안에서 성을 고백하게 하는 고의 성사로부터 17, 18세기를 거쳐 19세기가 형성되면서 섹슈얼리티란 개념과 더불어 정신의학이 발달했고, 그것으로부터 정신분석학은 교회나 성당에서 고백을 통하여 듣게 된 성담론의 어떤 그 형태를 정신분석학은 교회 바깥에서 물려받아서 타자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게 하는 이런 문화. 어떻게 하여 성담론이 고백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말을 통하여 확산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담론은 사회적 장치를 통하여 권력의 효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식은 이 권력의 효과로서 권력의 힘을 증대시키는데 활용되었고, 이 성담론에 의하여 어떻게 주체가 형성되었는지, 이런 게 이제 알매 의지에 다 나타나는 주제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 문화로 가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문서를 막 뒤지죠. 쾌락의 활용과 그 다음에 자기의 배려, 이 3권은 주로 로마의 위대한
문인들의 문서를 뒤지죠. 그죠? 세네카라든지, 플루타르크라든지, 에픽테토스라든지. 그러니까 쾌락의 활용과 자기 배려는 철저히 성의 역사, 서구 문화를 지배하는 주체를 형성했던 그 기원에는 언제나 자기를 형성하고 이 쾌락의 활용을 통하여 자기를 배려하는 역사가 숨어 있었다 이 말. 성의 역사는 이것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거쳐서 고대 그리스까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서론격이에요. 응? 그런데 사권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고백 문서를 다루는 거. 육체의 고백이라는 작품. 그 다음이 로마의 어떤 문인들. 그게 3권이고 4권이 고대, 2권이 고대 그리스인 거예요. 쾌락의 활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고대로부터 읽으려고 하면은 쾌락의 활용, 그 다음에 자기 배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고백 문서를 다룬 그 작품, 육체의 고백, 그 다음이 16, 17세기, 18세기를 거쳐 19세기의 성담론의 확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권, 알매 의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성의 역사는 푸코에 의해서 여러 번 수정되어서 발표되게 된 거야. 복잡하죠, 그죠? 주체 개념을 갖고 이걸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권은 감시와 처벌과 함께 갈 수가 있어. 알매 의지는. 감시와 처벌과 알매 의지는 어떻게 규율 권력이 개인의 몸을 통제하고 작동시키고 주체로서 형성하게 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체는 뭐야? 권력에 의하여 담론을 통하여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감옥의 탄생을 다루지만은 감시와 처벌이 거기에는 군대의 규율, 학교의 규율, 병원의 규율 다 나오잖아, 그죠? 그 규율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르꼬흐, 라쉐흐 통제하고 지배하며 거기에 담론의 장으로서 인간의 몸을 이용했는가. 인간의 몸은 담론이 경쟁하는 장이야. 성의 역사의 일권도 이렇게 가.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이 성의 담론을 형성시키면서 개인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권력의 효과로서 사회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했는가. 주체가 뭐야? 감시와 처벌, 그 다음에 성의 역사 일권, 알매 의지, 이 두 군데서는 주체는 힘이 없어. 주체는 권력에 의해 형성되는 거야. 저항이 약해. 심지어 알매 의지에는 권력은 아래로부터 분산된다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권력 개념을 까버리잖아. 국가장치라든지 지배가 있고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어서 권력이 지배계급으로부터 피지배계급으로 흐르는, 이거는 현대사회의 권력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푸코는 오히려 각각의 사회의 제도,
그 다음, 제도라 그러면 뭐 다 다양한 거지. 뭐 천지지 뭐. 응? 어떤 그룹, 모임, 집단, 병원, 학교, 군대, 법원, 그 다음에 각각 사회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장들, 수평적인 어떤 다양한 제도들에 의하여 담론이 형성되고 그것에 의하여 권력은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눈다라고 본 거예요. 수평을 통하여 수직의 어떤 권력 개념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작동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란 개념도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계보학적으로 봐야 돼요. 각 시대마다 이 성개념은 다르게 작동했어요. 겨우 19세기가 되어서 형성된 이 섹슈얼리티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19세기에만 형성되는 에피스테메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었어. 그거는 고대에는 다르게 작동했어. 중세도 다르게 작동했고, 근대도 다르게 작동하고, 현대도 다르게 작동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래서 푸코한테서는 성의 억압은 2차적 개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의 억압은 억압 가설이라 그러지. 프로이트적 마르크스적 어떤 그 읽기, 성을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 예를 들면 라이히라든지 마르쿠제와 같은 그런 성에 대한 담론들이 푸코가 성의 역사를 쓸 때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락강과 결별한 락강적 바따유적 욕망 개념을 푸코는 상당히 싫어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과 사물에만 해도 레비스트로스적 락강적인 어떤 그런 욕망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고고학적 분석이 가능했는데 성의 역사는 완전 결별했고 욕망이 부재라고 욕망이 결핍을 만들어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성의 역사에서 성의 주체의 개념을 살려. 어떻게 보면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와 같이 권력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이 시제는 그 권력의 디스포지티브 장을 사회적 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까지도 이야기해요. 이러한 권력의 효과에 저항하는 힘을 이야기해. 그게 바로 쾌락의 활용, 자기 배려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푸코는 이 까다로운 주체를 인정한 거야. 말과 사물은 뭐야? 주체가 죽었다 그러잖아. 근데 성의 역사에서 특히 2권, 3권에서 이 주체가 살아나. 저항해. 응? 사권에서는 좀 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의 어떤 성의 역사는 푸코한테서는 자기를 형성하는 기술로서의 어떤 성이, 섹슈얼리티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문서를 뒤지면서 푸코는 자기를 형성하는 이 쾌락을 즐기는 행동, 능동적 주체 개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거야.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고백 문서만 연구할 때만 해도 이게 먼저 쓰여졌어요, 사실. 예도가 강의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 주체는 금기시된 성, 억압된 성,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대 연구로 가면서 이건 니체한테도 그대로 나타나. 니체를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에 없어요, 여러분. 니체의 도덕의 개보학 제2논문에서도 니체는 이 죄와 양심의 가책, 이런 걸 다루면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억압되었던 그 인간의 정신세계를 고대 그리스 문화로 해결해버려. 이거 비슷한 거야. 그래, 내용은 달라. 전체적인 주제는 그래. 이 점에서 미셸 푸코는 어떻게 보면 니체를 끝까지 사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니체가 없었다면 이런 성의 역사도 나올 수 없어요. 도덕의 개보학 3논문 읽어보세요. 거기서 연구를 하다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 긍정적인 주체 개념,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담론에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성은 능동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돼, 푸코한테서. 그래서 프로이트적 낙관적인 어떤 결핍으로서의 욕망, 성을 부르주아 가족관계 안에서 억압시킨 그 관계성, 그런 것들을 미셸 푸코는 비웃었거든. 욕망은 생산하는 것이 결핍된 게 아니야.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생산하는 기계를 이야기했던 둘레즈랑도 연결되죠. 그런데 둘레즈는 욕망 개념을 대지흐를 좋아했고, 미셸 푸코는 욕망보다는 플레지, 쾌락 개념을 선호했어요. 이거는 디디에 에리봉의 미셸 푸코 4장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요. 그 책 정말 좋아. 미셸 푸코 전문가죠, 그죠? 그러니까 주체의 해석학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체는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권력이 만들어내는 담론, 그리고 성에 대하여 금기시하고 억압하면서도 더 많은 성의 담론을 말하게 만들고, 뒤에 가서 공적으로는 금기시하지만,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성은 통제되고 지배되어 왔어요. 이 수동적인 어떤 권력의 힘에 복종하는 주체를 이제는 여기에 저항하는 주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력은 성을 억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의 작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죄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영혼의 내부까지, 그래서 나라는 그 인간이 누구인지까지 질문하게 하도록 했는가. 여기서 벌써 뭐야?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좀 수동적으로 억압됐다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이 성은 강도로서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절제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도덕과 연결되었. 그래서 자기 수양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안에서.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은 뭐냐? 이거는 미셸 푸꼬가 동성애자로서, 게이로서, 성소수자로서, 그 당시 프랑스만 해도 상당히 이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미국이 가장 자유로웠죠. 그죠? 이것도 디디에 에리봉이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미셸 푸꼬는 70년대부터 80년대, 83년까지, 죽기 전까지, 특히 미국의 버클리대에서 오랫동안 여러 차례 가서 머물렀고, 뉴욕, 미국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동성애를 즐기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쾌락의 활용을 통하여 삶의 미학을 직접 체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로서 그 시선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자기 실존으로부터 나온 연구인 거예요. 이 성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침묵당하고 억압당하고 배제당하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한 거죠. 이 정체성도 고정된 게 아니죠. 그죠? 자기 검열을 하고 고통 속에 살았겠느냐. 그 실존이 어떻게 보면 성의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그래서 이 능동적 주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문서에서 발견한, 그래서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를 형성하는 기술, 삶의 기쁨, 삶의 쾌락으로서 성을 즐기는, 쥐상스하는 이 능동적 주체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힘이 담론을 통하여 형성한 디스포지티브 그 장치 안에 복종만 하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성은 숙명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은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니체적이죠. 그죠? 그 섹슈얼리티 개념을 자라투스트라적으로 해석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예도의 해석이고. 그러니까 그 섹슈얼리티는 담론의 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될 수 있는, 그래서 담론의 장 역시도 주체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푸코한테서의 이 주체 개념이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 게 바로 성의 역사 이 3권이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변화돼. 그래서 자기의 테크놀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수양, 자기 절제요, 그리고 성을 조절하고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미덕과 같은 거야. 그러나 이것은 사회가 규정하고 권력의 힘이 규정하고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결정해 놓은 그것에 의하여 성이, 섹슈얼리티가 종결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이 힘을 바꾸어 놓고 성은 숙명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이것은 여러분들 파스칼 끼냐르의 섹스와 공포, 은밀한 생, 그것과 같이 한번 읽어봐. 통하는 게 상당히 많아. 성은 삶을 창조하는 거야. 성의 쾌락을 통하여 삶의 기쁨이 강도가 달라져. 그래서 주체는 이 쾌락을 통하여 플레지흐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면서 심지어 권력이 작동하는 그 담론의 질서를 바꿔놓기까지 해. 이게 바로 푸코가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동성애의 쾌락을 즐기면서 직접 체험했던 주체의 개념인 거야, 이게. 이게 성의 역사 2, 3권에 나타나. 까다로운 주체가 살아나는 거야. 삶의 의지는 어떤 방식으로건 그 사회의 권력이 성을 금지시키고 억압시켜도 은밀하게 그 의지는 죽지 않고 작동하여 다양한 학문을 19세기에 형성시켰잖아. 정신의학도 그 결과물이야. 그죠? 그리고 이러한 학문을 통한 권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섹슈얼리티를 이용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1권에서의 내용이 이 3권으로 가게 되면 이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푸코는 욕망하는 주체, 그래서 거기서 결핍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성이 억압되어서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그거는 푸코한테는 아주 2차적인 문제인 거야.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섹슈얼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주체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렇다면 이 형성된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삶의 쾌락,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자기를 새롭게 형성해 가면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죽어버린 말과 사물의 그 주체가 쾌락의 활용과 자기 배려에서는 살아납니다. 클라스가 나오죠. 어떻게 푸코를 읽어야 될지, 성의 역사를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담론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날도 성담론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 그죠?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주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담론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섹슈얼리티.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는 동성애는 어떤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 오히려 우정과 관계되어 있었어. 고대 사회에서 동성애, 남성들끼리 이런 것들이 이제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그죠? 이 우정이 이제 검열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의 고고학은 뭐예요? 각 시대마다 다르게 성담론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진실의 작업이 있었고, 이 진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통용되는 역사의 어떤 일직선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해서 그 시대의 성담론의 장치를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형성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섹슈얼리티에서 중요한 건 욕망보다는 플레지흐, 쾌락이에요. 쾌락은 푸코한테서 뭐예요? 절제의 대상, 억압의 대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미학인 거예요. 사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금기와 위반, 배제가 아닌 생산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담론의 질서에서 희소성, 배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성의 역사로 오면서 담론은 어떻게 돼? 훨씬 더 많이 말하는 거야. 말의 정대, 말의 희소성이 아니야. 배제보다는 배제를 통하여 어떻게 담론이 확산되는지, 그리고 이 확산을 통하여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미시 물리학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렇다면 주체는 자기의 삶의 미학을 위하여,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위하여, 실존의 미학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쾌락을 활용해야 될 건지. 이 담론에 복종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담론을 뒤집어 엎고 창조하고 새롭게 삶의 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섹슈얼리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성의 개념에서 푸코는 주체의 능동적 개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코는 주체는 죽었다 그랬다. 그럼 푸코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마지막에는 주체를 살려. 푸코가 마지막에 또 썼던 계몽이란 무엇인가도 어떻게 보면 철학은 사유에 대한 비판이고, 비판하는 이성을 소중히 여겼어요.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푸코의 재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성의 역사 230과 더불어서 주체의 비판적 이성의 철학함의 중요성, 주체가 말년에는 푸코한테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것이 숨어 있다라고. 아,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죠, 그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매 의지, 쾌락의 활용, 자기 배려, 육체의 고백, 이것을 읽으면, 순서도 바꿔도 돼요. 예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푸코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뭐야? 성은 정체된 게 아니에요. 성은 규정된 게 아니에요. 성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담론으로 형성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은 매 순간 창조돼.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힘을 매 순간 창조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성 역시도 주체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그는 힘의 의지가 아닙니다. 푸코는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 여러분들 멋진 성의 역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많이 됐을 겁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꼭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